네, 안녕하세요. 이광재입니다. 이번에는 명지대학교의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우리 박정희 교수님 모습.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트럼프의 마가 이쯤 되면 정말 위대하고 미국을 리셋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을 망가뜨리는 것인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말 많은 무리수를 두고 있어가지고요. 이게 진짜 의도는 본인이 미국을 위대하려고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 뜻대로 되는 건지 의구심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예. 가장 큰 의구심이 드는 것은, 그나마 과거에 중국보다 미국을 좀 더 많은 국가가 우위를 점했다, 또 패권 국가에 가깝다라고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은 친구가 많았습니다. 즉 동맹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미국이 하는 행보들은 과연 국제사회의 리딩 국가로서 동맹들을 관리하고 그것과 어우러지는 모습을 계속 유지할 생각이 있는 것인가, 이런 궁극적인 회의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위대한 미국을 만드는 행위인지 의심이 많습니다. 도나 서머스 우리 하버드 대학 네. 교수가 하신 얘기가 외교의 기본은 친구를 많이 만들고 적을 적게 만드는 건데 지금은 적들을 전부 하나로 뭉치게 만들고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거 비판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사실 많이 동의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여러 문제를 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국가가 그렇죠. 자국의 이익을 더 도모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당연한 것인데요. 그런데 미국의 지금 행보들을 보면 강력한 우방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도 실질적으로 반미 감정들이 높아지는 여론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선 미국의 가장 거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일본 같은 경우도 이번에 미국의 투자 자금이 알고 봤더니 미국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가서 사인하고 왔다는 것 때문에 이시바 총리가 직접 사임을 하는 수준까지 지금 이른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분위기가 계속 유지가 만약에 트럼프 2기 때 계속된다. 그럼 정말 미국의 어떤 협조할 수 있는 국가들이 몇 개나 남겠느냐. 그런 자조적인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게 관세 거의 폭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관세 폭탄이 결국 미국에도 크게 유리하지 않고 물가도 오르고 고용도 나빠지고 더나 주변 국가한테 큰 민폐가 되는 건 물론인데 더군다나 이 최근에는 반도체와 의약품의 자동차보다 더 센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네. 이런 이 트럼프 얘기 과연 가능한 얘기일까요? 가능한 얘기라는 표현보다는요, 저는 도대체 이 의도가 뭐냐,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그런 관점에서 이 행보를 좀 살펴봤을 때, 제가 조심스럽지만 준전시 상태를 준비하는 듯한 행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준전시 상태에 준하는 행보를 해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미국이 가장 양보하지 않는 관세 품목이 바로 철강하고 알루미늄입니다. 그런데 1850년대를 보면요, 영국의 철강 생산 능력이 미국의 한 5배 정도 됐습니다. 근데 1900년으로 한 50년 지나니까 어떤 상황이 됐냐 하면 미국의 철강 생산 능력이 영국과 독일의 철강 생산 능력을 합친 것만큼 발돋움합니다. 네. 그러면서 슬슬 그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패권의 지위가 철을 생산하는 능력과 결부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미국이 점점 발돋움하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1914년 1차 세계대전 즈음이 되니까 미국이 그 1900년의 철강 생산 능력의 2배가 됐고요. 다시 바로 4년 뒤인 1918년에는 또 다시 2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미국이 어떤 전쟁이 일어나던 간에 그 전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철강 생산 능력입니다. 모든 무기는 다 철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철강 생산 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냐? 3% 좀 넘어요. 그런데 중국은 철강 생산 능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냐? 50%가 넘습니다. 미국이 철강 생산 능력이 3%, 중국이 50%. 50%가 넘어요. 그리고 2등이 전 세계 2등이 인도인데 브릭스 국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인도도 또 20% 남짓, 20%좀 안 됩니다. 그러면 인도, 그다음에 그 중국, 그리고 러시아, 이런 세 나라를 합치면 전 세계 철강 생산 능력의 80%가 조금 안 됩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중국, 인도, 러시아
러시아의 철강 생산량이 80%다. 그러니까 무기를 만든 철강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점점 신냉전 그리고 뭔가 미중 간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과정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서 만약은 대비해야 되잖아요. 국가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자국 내에 철강 생산 능력을 다시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려면 뭔가 철강을 누가 소비해줘야 그 철강 생산 능력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런데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은 다시 미국이 반도체도 직접 만들고 배도 직접 만들고 자동차도 직접 다시 만들 거다라고 기대하면서 트럼프가 이런 행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제 소견은 조금 다릅니다. 이미 트럼프는 누구보다도 필드에서 직접 건물도 올려봤던 건설 개발업자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도 되는 국민 소득을 가진 국가의 국민들은 지붕 없는 데서 일 안 한다는 걸 잘 압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차선책으로 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전략 물자. 워낙 정부 사이드에서 오래 일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정부가 관리하는 전략 물자라는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략 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주요 거점 공장들을 적어도 미국 안에 유치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의 상황에 있었어도 미국 내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물자들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게 미국인이 아니고 미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그 시설 캐파를 구축해 놔야 된다. 이 차선책을 선택한 걸로 보여지고요. 아, 독특한 관점이네요. 네. 그렇게 차선책으로 그 해외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전략 물자와 같은 걸 만드는 여기서 전략 물자 중에서 요즘은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입니다. 그걸 미국 내에서 만들고 또 그거와 관련된 전후방 산업들 뭐 조선도 들어와야 되고요. 이런 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철강 캐파도 늘어날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바로 이런 과정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값싼 철강이 미국 시장 자체 철강을 공급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바로 철강에 절대 양보하지 않는 품목 관세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바로 전 세계적으로 항상 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상대 국가의 경제력에 힘을 빼기 위해서 상대 국가를 봉쇄하거나 관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해서 그 나라가 전략 물자를 구입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하여튼 이런 조치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1차 세계대전 전에는요. 영국이 그런 조치를 했는데요. 유럽 본토의 동맹국들과 중립국들에게 독일 증시에 있는 독일 기업들의 주식을 대거 매도하라고 했어요. 주가 폭락시키려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금을 매수하는 걸 영국이 직접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당사국은 전쟁 당사국의 법정화폐를 어느 나라가 믿어주겠습니까?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군수물자나 전략물자를 해외에서 구입해 와야 될 때는 금을 씁니다. 그러면 이미 독일 증시를 폭락시키면 파운드화의 가치는 휴지 조각처럼 떨어질 것이고 그럼 당연히 금으로 더 석유라든가 철광석이라든가 필요한 걸 더 사와야 되는데 금 가격은 상대적으로 천정부지를 올려놨다? 그러면 전쟁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더더욱 필요한 물자를 여기저기서 사오기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밸류체인 상에서 독일에게 물품을 공급했던 많은 수출국들 그들에게 우리 영국이 물건을 사줄 테니 우리한테 보내. 이렇게까지 했었어요. 미국이 현재 이 제조업을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 이면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래서 중국의 밸류체인을 끊으려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네. 다음 문제로 우리가 그 관세 협상 말고도 대미 투자를 3,500억 달러를 해라. 예. 보니까 투자처도 미국이 정하는 거고 예. 이익 나중에 가져가는 거 보면은 9대 1로 가져가고 이런 부분인데 이건 그냥 돈을 달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건 불가능한 얘기인데요. 예, 당연히 금액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이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제가 뭐 짧은 소견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뭐 제가 일천한 나이지만 참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습니까? 과거에 이거와 같은 유사하게 우리 국익이 크게 손상받을 일들이 생겼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는 저도 해외 출장을 누구보다 많이 다녀봤던 사람으로서 전 세계
시민사회 단체들과 비교했었을 때 가장 스마트한 분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체계성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민사회 단체들의 그 뭐 연대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이렇게 결속하는 부분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과거에는 이것처럼 우리 국익을 흔들어대는 일이 있었을 땐 우리 모두 결집해서 광화문 앞으로 다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또 교섭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사실 뭐 많은 직을 해보신 분이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미국 공무원을 만나서 뭘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는 강소국가라는 타이틀로 상당히 많은 교섭력에 제한이 있습니다. 아주 뭐 불편한 조항, 부당한 조항, 이 5조, 3조 이거 삭제해 주십시오, 수정해 주십시오. 미국 공무원에 얘기를 해도 내가 왜? 라는 소리가 들어올 정도의 위상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 공무원들에게 두둑한 교섭력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는 국민의 여론입니다. 근데 이번에 정말 좋은 뭐라고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미국 본토에서 우리가 가고 싶어서 일한 것도 아니고 와서 공장 지어달라고 했고 그래서 그 공장 빨리 지어주려고 우리 근로자들이 거기 현지 가서 일하고 있었고 어떤 분들은 부분적으로나마 비자 문제가 말끔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조속한 공장 런칭을 위해서 가서 일하고 있었던 동맹국의 근로자인데 이렇게 모욕적인 처사와 뭐 언행을 통해서 본국으로 송환을 시켜버린다. 이런 거는요 우리 입장에선 이걸 핑계로 광화문에 모여서 아 우리 이런 식이면 미국에 다 가서 우리 전체 근로자들이 우리 미국 뭐랄까 주재원 파견 다 보이콧하겠다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정부가 교섭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국군이 조금씩 다 해가는 건지 국가의 어르신이 안 보이는 건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총대 메고 우리가 한번 뭉치자. 정부에 내가 바깥에 있지만 아니면 뭐 예전에 내가 한때 뭐 했던 분들이지만 이런 원로분들께서 딱 한번 나서 주시면 밑에서도 움직이는 힘들이 예전에 있었는데 우리 농산물 개방한다고 했었을 때도 얼마나 광화문 앞에 많이 모였습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뭐랄까 힘이 교섭력으로 작용을 조금씩 해서 양보를 조금씩 얻어내는 거거든요.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 한미 FTA 할 때도 수많은 영화인들이 광화문에 와서 다 망한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힘들이 결국은 교섭력을 높였던 그렇죠.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인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당시 펀드를 맡은 그렇죠. 게 또 영화 산업을 일으키기도 하고 결국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미 FTA 우리가 벌은 돈이 3,800억 달러인데 3,500억 달러를 지금 내놓으라고 하는 거니까 좀 더 좀 아쉬운 점이 국민들도 있지만 사실 여야 국회가 이때 모두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미국 너무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나서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만 현직이라는 그 직이 가지고 있는 무게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미국에게 압니다. 그렇죠. 수 있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도와주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난리래서 이거 좀 우리한테 뭘 좀 무기를 줘라. 국민을 설득하겠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면. 제발 좀 누군가 나서 주시면 저도 맨 앞에 뭔가 깃발 들고 앉아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요? 예상을 해보면. 저는 이번에 그 예전에도 우리가 철강 관세에서 미국이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었을 때 그 당시에는 우리 외교 통상과 관련된 공무원분들께서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미명 아래 가장 먼저 관세 협상을 타결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어떻게 됐냐면 관세는 조금 낮추는 대신 쿼터 어느 정도까지의 판매는 보장해달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쿼터제로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전 세계에서 철강 관련한 관세를 한국이 제일 먼저 타결을 받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돌이켜보니까 좌충수였습니다. 우리가 기준점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과 일본이 우리 기준점을 바탕으로 본인들이 좀 더 우호적인 환경으로 철강을 수출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쿼터도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소견이
이번에는 최대한 도장을 사인을 늦게 해야 된다. 도장을 늦게 찍어야 된다. 무조건 늦게 찍어야 된다. 결국 이번에 일본이 먼저 사인했다가 저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3,500억 달러 돈 줄 것도 없으니 그럼 역으로 내가 돈을 줄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달라 하면서 무조건 끌어야 됩니다. 아, 그거 좋은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2, 제3의 마스가를 찾아내야 서로 윈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를 결국 미국도 한번 제안을 해봐라. 네. 왜냐하면 우리 유럽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업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유럽하고 일본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일본은 왜 이런 굴욕적인 걸 받아들였을까요? 너무 트라우마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미국이 일본의 고도 성장 이후 일본이 G2 근처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플라자 합의, 미일 반도체 협정 이런 여러 가지 일본 경제를 누르기 위한 그 조치들 그것 때문에 진짜 잃어버린 2, 30년을 경험하고 났더니 자칫 그 반기를 들었다가 된소리를 맞을 수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너무 납작 엎드린 것 같은데 사실 과한 것 같다라는 게 제 소견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중국에는 히토류가 강점이잖아요. 네. 그럼 한국의 히토류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한국 국민입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나 정말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2, 제3의 마스가를 미국도 제안을 해봐라.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네. 우리 돈 없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기껏 해봐야 외환 보유고 4천억 불인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예. 일론 머스크나 다 뭐 이민자들의 나라인데 네. 요번에 이 이민자 대책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진영 내 싸움이 불이 붙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현재 미국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이것도 제 소견입니다. 뭐 오늘 제가 잘 못 들어본 말씀 드려가지고 괜히 당혹스러운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가 제일 측근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이번 트럼프 취임식 그 세레모니 할 때 미국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전도 유망한 아티스트들, 또 학자들, 종교인들 다 있어요. 그래서 취임식의 맨 앞열에 누굴 앉혔느냐가 미국 대통령의 철학과 비전과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식의 맨 앞열은 전부 누구로 채웠느냐? 빅테크 기업 CEO로 채웠습니다. 그만큼 지근거리에서 많은 것들을 듣고 교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빅테크 기업의 추세를 봤었을 땐 이민자가 멀지 않은 시점에 미국 내에 굉장히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 때문이에요. 지금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의 합법이든 불법이든 일단 들어가서 그리고 일정 기간 체류해서 영주권이라도 얻으면 그래서 잔디밭 있는 푸른 내 집 장만하는 거. 그 꿈 가지고 중남미 지역을 비롯해서 아시아 지역까지 밀려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진짜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됐었을 땐 허드렛 일, 저임금 저숙련 이 근로자들을 위한 일자리는 이제 로봇이 본격적으로 대체될 겁니다. 그렇죠. 이미 무인 택시가 본격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왔던 사람이 그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이건 폭도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본격화되기 전에 상당히 많은 불법 또 합법이든 불법이든 그 그레이존에 있는 사람을 빨리 미국 바깥으로 다시 내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모습도 같이 엿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오히려 뭐냐면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세금을 더 거두자 이런 거고, 오히려 트럼프 같은 경우 이게 이민자 때문이야 중국 때문이야 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오게 됐을 때 결국은 저임금 노동자가 필요 없으니까 네. 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경우 사회 불안 요소가 되니까 지금 오히려 일찍부터 정책을 쓰는 거다. 네, 맞습니다.
그런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안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안 좋은 게 경기가 안 좋아서 고용 지표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이번에 파월 의장이 어제 새벽이죠. 미국 경제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분명히 본인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고용 지표는 안 좋은데 미국 경제가 좋다는 게 뭐냐? 지금 미국의 고용 상황이 안 좋은 가장 큰 요인은 AI로 대체돼서 퇴직하는 인력,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공정 자동화로 인해서 퇴직하는 인력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에요. 올 1사분기만 하더라도 미국 빅테크 기업 5개에서 구조조정했던 인력만 5만 명이 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추세냐면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은 이번 분기에 A 본부에서 하던 일을 AI가 완벽하게 대체하게 되면 다음 분기에 그 본부를 다 해고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분기에 또 하는 일을 AI가 또 대체하게 되면 그 다음 분기에 그 본부를 또 해고해요. 전원. 그래서 매 분기마다 잡컷, 구조조정을 계속하고 있는 게 미국의 탑티어의 기업들입니다. 그럼 그것들이 바로 또 그 밑에 우리로 따지면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 부르는 그런 기업들이 보고 또 벤치마킹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솔루션들을 개발하는 회사가 빅테크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니들도 써보지 그래. 비용 절감이 될 거야. 이게 미국의 지금 상황이에요. 바로 그런 것들을 봐서 미국 내에서도 적지 않은 뭐 정책 보고서들 그리고 학자들에서도 과연 이 AI 추세에 그 뭐랄까 잉여라는 표현보다도 이제 남는 고용 남는 일자리가 뭐랄까요 남는 인력이 생기면 이 사람들의 사회 불안 요소들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해외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민자 단속이 투자 리스크가 됐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 투자를 겁먹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도 했는데 이게 투자는 유치하고 싶고 이민자는 받고 싶지 않고 이런 모순 관계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는 진짜 다 갖고 싶다는 욕심쟁인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분명 또 옥석을 가리는 작업을 아주 치밀하게 할 겁니다. 미국의 고부가가치 산업들,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금 빈틈이 있는 제조 여건을 되살릴 수 있는 석학들, 석박사 인력들, 또 엔지니어들은 선별적으로 강하게 받으려고 하고요. 또 미국의 실질적인 소비와 투자 여력을 높일 수 있는 자본가들도 트럼프가 골드카드로 영주권 장사한다고 이미 천명을 했잖아요. 500만 불 입금하면 미국 영주권을 주겠다. 그거 미국 이민청에 지금 줄을 서서 대기자가 많은 정도예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미국의 다음 포스트를 그리는 데 있어서 본인 입장에서입니다. 본인 입장에서 도움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선별적으로 더 받겠다는 게 트럼프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네. 그러니까 그 로봇이 등장하게 되면 결국은 일반 허드레일 부분은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은 거의 필요가 없고 오히려 고급 기술자, 우리가 뭐 머스크 같은 사람들 네. 이런 거는 더 받고 그다음에 돈 있는 사람들, 네. 골드 카드, 그다음에 150억까지는 또 상속세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돈 있는 사람들을 그래 소비 여력이 있는 사람은 데려가겠다. 네. 욕심쟁이죠. 욕심쟁이. 아니 근데 이런 게 과연 미국을 위대하게 부흥을 만들까요? 아니면 미국이 쇠락하는 나라로 가게 될까요? 저는 부흥이라는 단어에 가까워지는지 솔직히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거의 끝날 때 돼가죠.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저도 지금 말씀을 쭉 드린 것처럼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우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미중 간의 패권 전쟁 속에서 만약에 최후의 승자가 미국이 아니라 또 중국이 됐다. 이것도 저는 감담이 서늘합니다. 전 세계 유일무이한 패권 국가와 해안선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위협적인 요소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서해 앞바다에서 우리 해경이 중국 어선들과 총만 안 들었지 대치 상황인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중국 어선들의 어민들이 아니에요. 중국의 인민해방단이라는 군대 안에 편제되어 있는 군인들이 어선을 타고 어민 복장을 입고
우리 서해 최전선으로 나와서 우리 해경을 맞서고 실제 어민들은 그 뒤에서 조업 활동하는 거라는 게 사실 많이 알려진 부분입니다. 즉 중국 입장에선 조업을 우린 여기까지 할 생각이야. 니네와 선 그은과 생각이 달라라는 걸 벌써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만약에 중국이 혼자 남았다. 미국도 쇠락했다. 아, 그건 과연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 부분도 전 많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또 한편 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오늘 인민일보의 장문의 칼럼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막을 수 없다. 그리고 보니까 대붕 큰 새죠. 네. 중국에. 대붕은 하루에 바람과 함께 하늘 높이 솟아올라 9만 리까지 날아오를 수 있다. 전 이걸 보면서 27년 장기 집권으로 가는 계획을 세운 건가. 그러니까 뭔가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엔비디아 칩을 사지 않겠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리 선공을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럼 이런 미중의 이 앞으로 패권 전쟁은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인데 네. 거기서 우리가 결국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가장 강력한 지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런 고민을 우리만 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중 패권과 관련돼서 모두 대부분의 나라들이 1등, 2등 수출 수입 국가가 미국, 중국 아니면 중국, 미국인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는 국가들끼리 연대하고 그런 국가들끼리의 교역을 늘려가는 것이 나중에 미국이나 중국에서 뭔가 우리에게 고압적인 요구를 했었을 때 우리가 그 충격을 최소화해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 소위 이제 기회입니다. 미중의 그 압박을 함께 견뎌낼 수 있는 나라들과 연대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3세계 국가와의 비즈니스를 더 늘리고 교역 규모를 늘려서 우리나라 수출입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점점 희석시켜 가는 게 우리가 독자적인 목소리를 훨씬 더 강하게 낼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연대의 길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아마 삼성이라는 우리가 아마 반도체 칩이 없었다면 예. 대만에서 TSMC라는 우리가 칩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아마 대만을 지키는 경쟁력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또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반도체, 조선업 이게 없었다면 과연 미국과 지금 교섭을 하는데 우리가 무슨 카드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든든한 우군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봤을 때 우리 기업들이 또 우리 국익에 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근로자들도 우리가 배려해야 되지만 기업들이 좀 더 어깨 펴고 편하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줘야 또 한 번 우리 국익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고 보호할 수 있는 큰 기술들에 투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미국이 주는 조건보다 한국 정부가 훨씬 더 국내에서 일하는 기업들이 애국자 아니냐. 더 파격적인 조건을 달라. 그들의 요구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예, 저도 저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히토리는 뭘까? 바로 국민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강인한 국민. 예, 네. 예, 오늘은 우리 교수님하고 여기까지 한번 예. 이런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새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만나면서 저는 주옥 같은 국민들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중에 화면 하나를 보니까 이 강원도에서 있었던 건데요. 한 그 타운홀 미팅에서 한 이런 여성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20년 전 고등학교 시절에 담임 선생님과 우리 선생님들께서 얘기하신 거는 목표가 반드시 그것이었습니다. 저 태백산맥을 넘자. 그런데 제가 지금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그 태백산맥을 넘자가 목표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강원의 아이들이 태백산맥을 넘어 가자가 목표가 아니라 이 태백산맥을 품자라는 것이 목표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 지방도 사는 곳을 만들겠다는 소박한 꿈이겠죠. 그리고 오늘 이런 강원의 딸이 꿈이 지켜지면 좋겠고요. 또 대한민국에서 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도 꿈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한 해 임금 체불액이 1,00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올해 계엄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임금 체불이 1,000억 원이 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업은 여러분도 힘내시고 외국에서 오신 노동자들도 그들의 꿈도 같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조금이라도 행복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교수님, 박정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 증권홍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